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내 바이오만 투자를 해야 된다, 중국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 미국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셋 다 맞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빅바이오텍이나 빅파마를 투자하는 그런 컨셉은 대단히 명확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면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이죠. 중국의 바이오에 대한 경쟁력은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지만 최근 들어서 아주 놀라울 정도의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CDMO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개발 부문에서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건 데이터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임상을 진행하는 임상 건수가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현재 2,000건 정도, 2,000건대를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3,000건대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임상 건수가 많은 게 좋은 거냐? 당연히 적은 것보다 좋겠죠. 많이 진행할수록 약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질적으로 좀 따져봐야겠죠. 글로벌 임상을 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일 가능성들이 높고요. 중국 자체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상 건수에서 미국을 중국이 앞섰다. 그것도 아주 큰 폭으로 앞섰다라는 것은 향후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의 성장성 측면에서 미국의 위협적인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중국에서 왜 이렇게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임상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임상 1상, 2상, 3상으로 가면서 환자 수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임상 3상 하는데 글로벌 임상에 있어서는 거의 몇 천억 원 단위의 자금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국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 신약 개발에 투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임상 개발을 하는 비용 상승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중국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비용적인 경쟁력이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최근 2017년도에 국제의약품 규제조합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중국이 가입을 하게 되면서 중국의 임상개발 규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임상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생물보안법에 의해서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DMO 측면에서는 견제를 받고 있지만 신약 개발 쪽에서는 뚜렷한 견제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의 신약 개발 물질의 도입이라든가 기술 수출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데이터는 중국의 기술 수출, 기술 도입 이런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 5년간 중국의 라이센싱 가치는 2020년에 기술 수입이 74억 달러, 기술 수출이 65억 달러입니다. 수입이 약간 더 많았죠. 그런데 최근 2024년 데이터를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게 기술 수입은 6억 달러에 그치고요. 기술 수출은 339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수출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현재 해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히나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ADC라든가 또 다중항체 그리고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빅파마의 관심이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제약업계에서도 딥시크의 모멘트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의 성장이 매섭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항체 의약품 제품들이 너무 기술력이 뛰어나고 또 빠르게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가격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항체 의약품이 미치는 영향, 항체
의약품, 신약 개발 물질이 갖는 그런 의미는 대단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선급금이 5천만 달러 이상, 국내 원화로 환산하면 약 600억이나 700억 수준을 받는, 기술력을 인정받는 그런 물질들의 그런 기술 수출 비중이 중국이 2020년에는 4%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4%의 비중이 2024년에는 29%입니다. 글로벌리 상당한 그런 중국의 물질들이 기술 수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비근한 사례를 드리면은 서미트라는 회사가 중국에 있는 아케소로부터 이중항체를 도입을 합니다. 이 이중항체는 머크의 키트루다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이중항체 물질인데요. 미국 머크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의 라노바라는 회사로부터 같은 이중항체 PD-1과 VEGF를 동시에 억제하는 그런 이중항체 물질을 도입을 합니다. 이처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요한 물질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PD-1과 VEGF를 억제하는 이 이중항체는 2025년도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는 더욱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숫자만 많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탑 클래스의 그런 항체 물질을 중국이 개발하고 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빅파마들은 물질에 대해서, 블록버스터에 대해서 일정 기간의 특허를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그 특허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다른 제네릭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시밀러 같은 싼 경쟁 약물이 들어오면서 매출액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현상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일정 기간이 되면은 특허는 만료되게끔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8년부터 30년까지 이런 특허 만료가 집중돼 있다는 거죠. 항체 의약품이 블록버스터로 크게 나오기 시작한 시대가 그 의약품 물질들이 이제 특허 만료가 되는 시점들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후에는 꾸준한 비중으로 바이오 의약품들이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2030년, 2031, 2, 3년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블록버스터,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수조 원의 매출액을 벌어들이는 그런 의약품들이 계속해서 특허가 만료된다. 2030년 기준으로 하면 10대 빅파마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의 약 38%가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특히 암젠이라든가 미국 머크, 그 다음에 BMI 이런 회사들은 40%가 훨씬 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특허 만료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취합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특허 만료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특허 만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 신약을 다시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머크입니다. 미국 머크는 키트루다가 2028년도에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특허 만료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외부의 중요한 물질들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400억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50조 원, 60조 원에 이르는 자금들을 집중적으로 외부의 물질들을 도입하거나 아니면은 M&A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이 키트루다라는 약물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기존에는 정맥 주사 제형으로 환자의 불편함이 컸는데요. 지금 피하 주사 제형으로 알테오젠과 같이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기존에 있는 특허를 조금 더 연장하는 전략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다른 물질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는 이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외부로부터 가지고 오는 이 물질들을 더욱더 활발하게 가져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과거에는 빅파마들이 내부에서 물질들을 대부분 만들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도 들여오긴 했지만 내부에서 연구개발하는 물질들의 중요성도 컸고 비중도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외부로부터 물질을 도입하거나 M&A 하는 경우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외부에서 들여오는 물질들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부적으로 개발하는 물질이 신약 승인될 확률은 8% 정도밖에는 되질 않는데 외부에서 들여온 물질들이 신약으로 승인될 확률은 18%입니다. 2배를 훌쩍 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좋은 물질을 골라서 들여오는 이런 외부에서
들여오는 활동들을 더욱더 활발하게 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외부라는 것은 작은 업체들입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작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이 되겠죠. 니가캠 바이오라든가 여러분들 한올 바이오 파마, 또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GI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로부터 아주 우수한 물질이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에 그런 연구개발되고 있는 물질들을 가능성을 보고 퍼스트 인 클래스나 가장 그 기전으로는 남들이 연구개발하고 있지 않은 가장 첫 번째 물질이라 그러면 인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들도 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좋은 물질이 될 수 있는, 신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다. 그러면은 베스트 인 클래스의 물질로서 또 인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만 하는 회사들이 글로벌리 상당히 많죠. 그런 작은 회사들로부터 물질을 들여옵니다. 대신 물질을 들여올 때는 일정 부분 선급금을 지불을 하고 또 마일스톤도 지불을 하고 나중에 신약으로 개발됐을 때는 또 로열티도 지불하는 조건으로 물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 플랫폼 기술이 탐이 난다. 이 플랫폼 기술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볼 때, 빅파마가 볼 때 정말 여러 개의 약물들을 공격적으로 빠른 속도로 개발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인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인수를 하고 물질이 탐이 날 때는 그 물질을 도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업체들도 상당히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기술 수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중요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그런 모달리티에서 꾸준하게 기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바이오 섹터의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기술 수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중국은 일단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회사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회사보다 기술 수출하는 숫자가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은 중국 정부의 아주 적극적인 그런 지원, 예를 들어서 신속 심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존에는 6개월 신약 심사를 했다 그러면 3개월로 줄이는 그런 것을 샹하이라든가 아니면 베이징 같은 일부 지역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신약 개발 활동을 좀 촉진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바이오 분야를 지원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미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빅파마 등에서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중국으로 돌아와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도 중국의 그 바이오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기술에서 딸리냐 그렇게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만약에 많은 지원과 후원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는다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경쟁력 측면에서는 꾸준히 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이 있으셔야 될 겁니다. 바이오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중국 기업에 대한 지식,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제도적인 신뢰성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약간 투명성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중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에서 잘 하고 있는 업체들하고 국내에 있는 업체들하고 콜라보도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소제약이라든가 포순이라든가 아이마비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국내에 있는 니가캠 바이오라든가 ABL 바이오 이런 회사들하고 같이 코웍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 있는 물질을 오히려 들여가서 중국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 회사를 투자한다 그러면 중국에서 잘 하고 있는 이런 중견 업체들에게도 같이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내 바이오만 투자를 해야 된다. 중국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 미국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셋 다 맞지 않습니다. 바이오 회사라는 것은 중국 바이오 회사, 국내 바이오 회사, 미국 바이오 회사라는 게 없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회사라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있는 회사들도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고 있고 미국 회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있는 회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퍼스트 인 클래스, 베스트 인 클래스의 약물을, 그것도 언맷 니즈가 매우 큰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일 만한 그런 기업이다. 그러면은 저는 가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서도 너무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죠. 그런 핵심적인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미국은 우리 국내에는 없는 빅바이오텍, 빅파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우리 국내에는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국내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의 그런 기술을 앞서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국내에서는 임상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가 없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투자 기회.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리 기술 수출을 아주 잘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신약을, 글로벌 신약을 만들어서 잘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베이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티커로는 ONC라는 티커를 쓰는데요. 과거에는 베이진이라는 회사에서 B1이라는 회사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하도 중국 기업에 대한 그런 억압이 있다 보니까 이름을 아예 그냥 바꾸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브루킨사라는 걸출한 신약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티슬레리주맙이라는 PD-1 억제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흑자로 전환되는 대단히 건실한 회사고요. 2026년부터 시작해서 7년, 8년으로 가면서 매출 성장과 EPS 성장이 아주 눈에 띌 정도로 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중국 회사니까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니까 투자를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절대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리 잘 하고 있는 그런 중국 업체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미국 기업, 국내 기업, 중국 기업 가릴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빅바이오텍이나 빅파마를 투자하는 그런 컨셉은 대단히 명확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면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이죠. 그렇지만 많은 부분이 90% 이상이 바이오텍입니다. 작은 회사들이고 아직 신약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회사들을 투자 대상으로 삼고 또 분석도 하고 투자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회사들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향후에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블록버스터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꼼꼼히 따지셔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서운 속도로 미국 바이오 시장을 추격하고 있는 중국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국내 기업, 그리고 중국 기업, 미국 기업 따질 게 아니라 퍼스트 인 클래스, 베스트 인 클래스의 약물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바로 우리의 투자 대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